오늘 네 번째 수업 시간이고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수업할 겁니다.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는 사건입니다. 음, 이야기의 구조는 저번에 배웠던 영국 혁명과 거의 비슷하지만 이 프랑스 혁명이 또 차이 나는 점, 또 특징을 또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면 되겠습니다. 워낙 설명할 게 많은 부분이라서 쌤이 최대한 줄였는데도 어느 정도 분량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작해보자. 132쪽부터 135쪽까지고요. 이 수업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근대국가라는 것은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산업화를 이루는 그런 근대국가로 가는 과정이고요. 영국 혁명은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입헌 군주정이 성립되었지만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섬나라이다 보니까 어떤 급격하게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데는 조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의 이야기가 서서히 이제 다른 나라에 퍼지기 시작하겠죠. 그런 영향도 받았고, 또 프랑스는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도 이 프랑스의 위치 자체가 이 유럽의 거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의 성공은 이 다른 나라들에게 금방 이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세계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핵심 키워드들은 다음과 같고 선생님들이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폴레옹이라는 인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위인전 같은 거 사면 무조건 아마 들어있는 인물이 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일 텐데 오늘 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프랑스 혁명 1789년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이 사건의 배경부터 일단 알아볼 텐데 여기 글씨가 좀 써져 있는 것 같은데 흐릿해가지고 쌤 잘 안 보이네. 눈이 어두워가지고. 일단 프랑스 혁명의 배경은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시민계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계급이라는 거는, 시민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말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특정한 누군가만을 가리키는 게 이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시민계급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중세 유럽에는 이 귀족과 농노라는 어떤 신분제적 관계가 존재했었는데 이제 중세 유럽의 이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교통의 요지에 이 도시가 작은 이제 도시들이, 상업용 도시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업을 통해서 경제력을 쌓은 이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게 되는데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부르게 되고요. 부르주아라는 말도 아마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 부르주아라는 말을 이제 번역해 올 때 시민이라고 번역합니다. 부르주아라는 말은 이 성 안에 사는 사람, 성을 부르그라고 합니다. 부르그. 여러분 독일의 함부르크라는 아니면 여러분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 부르주아시고 얘네들은 이제 귀족에 비해서 혈통적으로는 딸리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는 어떤 충분한 부를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왕정 시기에 이 국왕의 경제력을 뒷받침하면서 이 국왕에게 또 총애를 받는 계급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력도 갖추었고 어느 정도 똑똑한 지식도 갖춘 계층인데 이제 혈통이 워낙 중요한 사회다 보니까 귀족 세력한테 계속 밀려서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귀족은 세금을 안 내는 계층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세금을 내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계층이고 이 시민 계층의 불만이 쌓여가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의 하나의 동력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계몽사상이라는 것. 이제 계몽사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힘, 이것을 믿으면서 이제 사회를 개혁해보자. 좀 더 나아지려면, 인류 사회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러분 그냥 들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몽테스키웨라는 인물, 삼권 분립을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로크란 인물, 이 정부에 대해서 원래 정부라는 거는, 사실 왕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어떤 수단밖에 안 됐죠. 당시 사회에서는. 근데 이제 정부라는 거는 이 사람이 주장하기에는 이제 우리의 어떤 권리를, 이런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지는 자연권이라는 이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다. 근데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어떤 비판의식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로크고요. 역시 유명한 이 계몽사상가입니다. 루소.
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통치권은 당신만 해도 왕권 신주설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이제 왕권은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새로운 사상들을 계몽사상이라 불리고, 이 계몽사상이 이제 이 아까 시민계급들의 불만에는 이 계몽사상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계급들이 이 계몽사상을 열렬하게 이제 수용하면서 널리 이 시민계급 사이에서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프랑스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구체제, 낡은 체제의 모순을 가리킬 수 있는데, 어떤 모순이 있었느냐면, 자, 당시 프랑스의 신분 구조입니다. 제일 위에는 뭐 국왕 당연한 것이고, 이제 1신분, 2신분이 존재했는데, 1신분은 성직자입니다. 2신분은 귀족이고요. 3신분은 그 외의 모든 어떤 신분을 통틀어서 제3신분이라고 합니다. 제3신분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까 말했던 이제 부르주아 계층, 시민 계층이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신분과 2신분은 전 인구의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엄청난 대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이 시기에는 엄청난 부를 가졌지만 세금을 면제받는 계층이 제1신분과 제2신분이었고, 제3신분만 이제 모든 세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자, 당시 이제 모습을 풍자한 모습입니다. 이 평민은 힘없고 돈 없어 미치겠는데, 이제 귀족과 성직자들은 이 평민 배 등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 제3신분만 세금을 부담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시민계층의 불만이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 재정이, 이 왕실의 재정이 완전 파탄납니다. 이 시기에. 왜 파탄나게 되었느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왕족들과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당시에 이제 이 파리 북쪽에 지어졌던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 굉장히 호화롭게 파티를 벌이면서 이 정원 화려한 것과 내부 구조 같은 것들을 보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자, 이렇게 화려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당연히 이 제3신분들의 세금 부담이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다가 당시에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소진됩니다. 특히 미국 독립전쟁, 아무 상관도 없는 미국 독립전쟁에 단지 이제 영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참여합니다. 너무 많이 도와주게 되는 거죠, 미국의 독립을. 그래서 이 빚더미 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빚더미 안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금을 더 걷어야겠죠. 그래서 이 삼부회 뭐냐면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들 모여서 회의를 하자. 어떻게 하면 재정난을 타개할 것인가. 당연히 뭐 결론은 정해져 있겠죠. 결론 뭐겠노? 당연히 세금을 더 걷자. 근데 세금을 더 걷자 라는 결론이 이미 뭐 거의 뭐 확실시 되는 회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됩니다. 벌써 9분이 다 돼가네. 자, 3부회가 소집되자마자 제3신분들은 이제 불만이 쌓여 있었던 이 제3신분들 대표, 이 똑똑한 시민들이겠죠. 와서 이 투표 방식을 바꾸자. 당시 투표 방식이 어떠했냐면 제1신분한테 한 표, 제2신분한테 한 표, 제3신분한테 한 표 줍니다. 그러면 세금 올리자라는 투표해보자. 세금 올리자라는 것을 찬성하는 계층 손들어봐라 하면 당연히 제1, 2신분이 손들겠죠. 그럼 제3신분 아무리 손들어봐야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3신분들이 뭘 이제 바꾸자고 하냐면 신분별로 한 표씩 주는 게 아니라 인구 비례로, 뭐 우리가 인구의 98%를 차지하는데 우리한테 한 표밖에 안 주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를 요구하는데 당연히 이걸 들어줄 리가 없겠죠. 거절당합니다. 자, 그래서 제3신분들이 야, 저 딴 거에 들어가지 말자. 3부에 들어가지 말자. 자, 테니스 코트에 모입니다. 모여서 서약을 합니다. 우리 저기 들어가지 말고 우리끼리 의회를 만들자. 우리끼리 헌법 제정하고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자라는 게 이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는 어떤 장면입니다. 자, 말도 안 되죠. 이 국왕과 제1신분, 제2신분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탄압하기 시작하니까 이 시민들 제30분이 탄압당하는 걸 보고 이 제30분 대표들이 아까 말했던 시민들이라고 했죠. 이 시민이 탄압당하는 걸 보고 이제 파리 지금 말하는 시민들은 파리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격분해서 이제 바스티유 감옥에 습격하게 됩니다. 이 감옥을 습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자, 감옥을 습격하는 이유는 이 국왕이 무력 진압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신들도 무기를 갖추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가면 이 무기가 있을 것이다. 감옥이라기보다는 사실 요새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 무기를 탈취해냅니다. 이제 서서히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죠. 둘 다 무기 있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는, 줄여서 인권선언이라 불립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큰 파장을 가져오는, 잠깐 내용을 보자면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엄청나게 진보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이다. 사실 당시에는 말이 안 되죠. 제1신분, 2신분, 제30분 정해져 있는데 좀 약간 1신분, 2신분 눈에는 굉장히 헛소리로 들렸겠죠. 제2조, 이 저항권, 우리에게 이제 함부로 한다면 우리는 저항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라는 거. 우리는 잘못된 이 정치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 눈에는 별로 이상한 게 없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들이었는데 이것을 선포합니다. 자, 이런 게 선포되면서 이제 어떤 프랑스에 이제 이런 난리가 이제 알려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시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 공화정을 선포하고 이 루이 16세를 잡아옵니다. 잡아와가지고 이 루이 16세를 사실 죽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탈출하다가 몰래 프랑스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탈출하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 루이 16세 처형당합니다. 처형당하는 장면이고요. 단두대, 워낙 당시에 죽일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권력을 잡아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제1신분, 제2신분 다 죽여야겠죠. 다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팔이 아프겠죠. 그래서 단두대라는 이런 사람 죽이는 기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기요틴이라고 하는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화정이 선포되었죠. 왕이 없는 국가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프랑스는 아까 말했듯이 유럽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프랑스가 시민들이 일어나서 자기 왕의 목을 자르는 걸 보고 다른 옆에 나라들이 저런 움직임이 우리나라까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시민들도 가만히 안 있겠구나. 그래서 이 프랑스를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의 각 나라들이 이제 프랑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로 보면 엄청난 이제 위기를 맞이한 거죠. 내부에서는 이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나라 밖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군대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이고요. 공포 정치를 실시합니다. 조금이라도 공화정에 어떤 위협이 되는, 우리가 간신히 만든 이 공화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는 다 죽이겠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존재는 다 죽이겠다. 라고 하면서 이 공화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사실 이렇게 공포 정치를 펼치면 순간적으로는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불만은 엄청 커지죠. 우리가 사실 공화정을 선포한 거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그런 거와 상관없이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여가니까 이 불만이 폭발하게 되면서 결국 로베스피에르, 네가 다스리는 거 마음에 안 든다. 로베스피에르 데려가서 처형시킵니다. 자, 정말로 이제 프랑스는 극도의 혼란이죠. 자, 이 상황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당시 프랑스의 장교였고요. 이 프랑스를 침입해오는 각 나라들의 군대를 물리치던 장군입니다. 자, 이 나폴레옹이 자기에게 주어진 군대를 이용해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군대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는 행위를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이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이 나폴레옹이 이제 이 프랑스의 침입을
이 나폴레옹이 굉장히 군사적인 전술 역량이 뛰어났는지 이 프랑스로 쳐들어오는 군대를 다 무찌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즉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죠.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건 자체는 이 왕에게 반대해서 우리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왕에게 반대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황제 자리에 올랐다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의 정신에 반대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1인 통치자의 어떤 압제에 반대해서 일어난 것인데, 이제 사실은 이 나폴레옹이 스스로 어떤 황제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에 좀 반대되는 어떤 사건이긴 하지만 또 어떤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온 것이기도 합니다. 또 프랑스 내에서는. 자, 그러면 나폴레옹의 통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의 법전,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법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의 정복에 나섭니다. 아까 말했듯이 굉장한 어떤 군사적인 전술 역량이 뛰어났다고 했죠.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근데 영국한테는 왜 졌느냐? 영국은 섬나라죠. 섬나라를 치려면 해군이 필요합니다. 근데 영국은 끊임없이 예전부터 해군을 키워왔기 때문에 해군 대 해군으로서는 영국이 이길 수는 없었고, 어쨌든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이. 그래서 나폴레옹이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유럽 대륙 어떤 나라들도 영국과는 무역하지 마라. 이게 바로 대륙 봉쇄령이라고 합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영국과 앞으로는 무역하지 말 것. 그러면 영국이 답답해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겠지. 자, 근데 사실은 영국은 수많은 식민지를 가진 나라죠. 영국은 굳이 유럽이랑 무역 안 해도 다른 식민지와 어떤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 대륙 봉쇄령을 어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영국과 교역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지경인데, 이 나폴레옹이 이걸 금지한다고 해서 굶어 죽을 순 없죠. 그래서 몰래 이제 이 영국과 무역을 하다가 이제 나폴레옹에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제 나의 명령을 어긴 러시아에게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러시아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러시아는 사실 러시아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장군이 누구냐면 추위입니다. 추위. 이 러시아 원정에서 떠났다가 이 극도의 추위에 이제 실패하게 되면서 군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럽 각지에서 다시 나폴레옹에게 반대하는 군대가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엔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되었는데,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유럽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프랑스 군인들이 유럽 곳곳에 가서 이 프랑스에 있었던 일들을 다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런 자유와 어떤 평등의 권리를 내세우게 되었고, 우리는 어떤 그런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냈다라는 것을 유럽 전체에 알리게 되면서 유럽에서 이런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입니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이런 두 가지 사상이 유럽 전체를 뒤덮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건, 영국 혁명과 거의 비슷하지만 어떤 엄청난 영향력을 전 유럽에 끼친 영향력은 영국보다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도 오늘날의 프랑스에는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뭐 전 세계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워낙 중요한 사건이라서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